이놈의 겨울은 어찌 이리도 길단 말이냐. 조선 말기 어느 이름 없는 산골 마을.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반편이라 불리는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팔복. 나이 60을 바라보는 그는 평생을 남의 집 머슴살이와 굳은 일로 보냈지만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이 끝난 밤 호롱불 밑에서 낡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지요. 팔복이 이놈, 또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그깟 종이 나부랭이에 먹칠한다고 밥이 나오느냐 쌀이 나오느냐. 주인집 영감의 호통에 팔복은 얼른 그림을 품속에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에게 그림은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양식이었고 고단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는 대나무 숲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팔복은 주인집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오직 닳고 다른 붓 한 자루뿐이었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 팔복은 쓰러진 나무 밑에서 하얗게 질려가는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허,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보게. 여기서 잠들면 영영 못 일어난단 말일세. 팔복이 구한 그 사람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팔복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리고 조선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지요. 과연 무명 화공 팔복과 신비한 나그네의 만남은 어떤 기적을 불러올까요? 산속의 밤은 마을보다 10배는 더 길고 매서웠습니다. 팔복은 눈 속에 쓰러진 나그네를 등에 업고 자신이 머물던 버려진 숯가마터로 향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이제 다 왔소이다. 팔복은 얼어붙은 손으로 겨우 불을 지폈습니다. 나그네의 얼굴이 불빛에 드러났지요. 주름진 이마와 고운 손놀림, 비록 옷은 남루했으나 예사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뒤 나그네가 마른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저승인가? 팔복은 얼른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승은 무슨 이승입니다. 눈보라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소. 나그네는 정신을 차린 듯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놓인 팔복의 낡은 붓과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림 조각들을 보았지요. 노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팔복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바빠 제대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잠이 안 올 때마다 그저 끄적거리는 것이니 노여워 마십시오. 노인은 한참 동안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팔복의 그림에는 기교는 없었으나 세상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굽은 허리로 밭을 가는 농부의 뒷모습, 자식에게 밥을 떠먹이는 어머니의 거친 손.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붓을 든 지 얼마나 되었나? 서당 뒤에서 훔쳐본 것까지 합치면 40에는 좋게 되었을 겁니다. 40해라. 세상은 자네를 몰랐으나 자네의 붓은 세상을 품고 있었구먼. 노인은 품속에서 비단으로 겹겹이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하얀 종이와 한 번도 보지 못한 오묘한 빛깔의 먹이였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온 우남이라 하네. 사람들은 나를 미친 노인이라 부르지만 나는 평생 동안 진짜 마음을 그릴 사람을 찾아 헤맸지. 팔복이 자네 나와 내기를 하나 하겠나? 내기라니요? 저 같은 무지렁이가 무엇을? 딱 한 달일세. 내가 시키는 대로 그림을 그려보게. 만약 자네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림 한 점을 그려낸다면 자네 그 굽은 허리를 펴고 조선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 붓을 꺾고 다시 주인집 머슴으로 돌아가야 하네. 하겠는가? 팔복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숨어서만 그리던 그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알아봐 준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팔복은 낡은 붓을 꽉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머슴살이야 평생 해온 것이니 겁날 게 무엇 있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순을 앞둔 무명 화공 팔복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 우남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남이라는 노인, 그냥 화공이 아닙니다. 그가 꺼낸 하얀 종이는 왕실에서만 쓰는 귀한 도화서의 종이었던 것이지요. 과연 팔복은 한 달 안에 우남을 만족시킬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남이 팔복에게 처음으로 내린 숙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긴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됩니다. 팔복의 도전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허 노인장. 그림을 그리라더니. 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주문입니까? 숯가마 터의 아침. 우남 노인은 팔복에게 종이와 붓을 건네며 첫 번째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팔복이 자네 오늘은 저 골짜기 끝에 있는 겨울숲의 소리를 그려오게. 예? 소소리를 그리라니요? 눈에 보이는 나무나 바위가 아니라 귀에 들리는 소리를 어떻게 종이에 담는단 말씀입니까? 우남은 대답 대신 껄껄 웃으며 숯가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팔복은 기가 찼습니다. 평생 산을 타고 나무를 해왔지만 소리를 그리라는 말은 태어나 처음 들어보았지요. 팔복은 종이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찬바람에 손가락은 곱아 터지고 먹물은 금세 얼어붙었지요. 종이를 펼쳐놓고 1시간을 앉아 있었으나 단 한 획도 그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엔 그저 하얀 눈과 메마른 나무뿐이었으니까요. 에잇, 내가 무슨 천재 화공이라고. 그 노인네가 나를 골탕 먹이는 게 분명해. 팔복은 화가 나서 붓을 던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뭇가지 끝에 쌓였던 묵직한 눈 뭉치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산속에서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구르는 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지요. 팔복은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이 떨어지자 굽어있던 나뭇가지가 휘익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아, 그것이었습니다. 아,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었구나. 가지의 떨림, 흩날리는 눈가루. 저것이 바로 소리의 얼굴이었어. 팔복은 얼어붙은 붓을 입김으로 녹였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종이 위를 휘저었지요. 굽은 나뭇가지가 펴지는 찰나의 기계, 바닥에 흩뿌려진 눈의 파편. 팔복의 붓끝에서 겨울숲의 침묵과 울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팔복은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남 노인은 그가 가져온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허, 40해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먼. 기교는 투박하나 마음의 귀가 열려 있어. 우남은 그림을 한쪽으로 치우더니 이번엔 팔복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똥지게를 지고 흙을 파고 머슴살이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뒤틀린 60살 노인의 손. 팔복아, 내일부터는 더 고된 훈련이 기다릴 것이다. 자네의 그 거친 손에서 조선의 임금조차 눈물을 흘릴 향기가 나게 할 것이야. 견디겠느냐? 스승님,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겠습니까? 지켜만 주십시오. 두 노인의 눈빛이 불꽃처럼 맞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산 아래 마을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팔복이 도망친 것을 안주인집 영감이 관가에 신고를 한 것이지요. 그 반편이 놈이 귀한 녹그릇을 훔쳐 달아났다. 당장 잡아오너라. 거짓 누명을 쓴 관군들이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복의 예술혼이 꽃피기도 전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평생을 숨어 살던 무명화공 팔복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 과연 그는 관군의 추격을 피해 그림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팔복의 붓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보게, 팔복이, 정신 차리게. 저 아래 횃불이 보이지 않는가? 우남 노인의 다급한 외침에 팔복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숯가마 터 너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십 개의 횃불이 뱀처럼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집 영감이 보낸 관군들이었습니다.
평생을 머슴으로 살며 굽실거렸던 팔복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제 막붓 끝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는데 다시 그 지옥 같은 머슴살이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요. 스승님, 저 때문입니다. 저를 버리고 어서 피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놈아. 스승이 제자를 버리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짐은 챙길 것 없다. 오직 자네의 붓과 내가 준 종이만 챙겨라. 어서. 두 사람은 뒷산 절벽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팔복과 그보다 더 노쇠한 우남 노인에게 밤길 산행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두 사람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눈앞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뒤편엔 관군들의 횃불이 코앞까지 들이닥쳤지요. 저기 있다. 저놈 잡아라. 녹그릇 도둑놈과 미친 늙은이가 저기 있다. 관군들의 화살이 날아와 팔복의 팔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핏방울이 차디찬 눈 위로 붉게 떨어졌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우남 노인이 팔복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소리쳤습니다. 팔복아. 지금이다. 저 횃불을 보지 말고 자네의 피가 눈 위에 그린 색을 보아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네의 두려움을 보란 말이다. 지금 그 마음을 종이에 담지 못하면 자네는 영원히 반편이 머슴으로 죽을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스승은 제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던진 것이지요. 팔복은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붓을 잡았습니다. 쫓아오는 관군도 등 뒤에 낭떠러지도 잊었습니다. 오직 흰 종이 위에 자신의 붉은 피와 검은 먹을 섞어 휘둘렀습니다. 그림이 완성된 순간 거짓말처럼 안개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관군들은 서로를 놓치고 우왕좌왕했지요. 그 틈을 타 우남과 팔복은 절벽 옆 숨겨진 동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우남 노인이 팔복이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다. 살고자 하는 자의 절규로구나. 팔복아. 자네가 드디어 붓으로 세상을 이겼네. 동굴 밖은 여전히 관군들의 외침으로 소란스러웠지만 동굴 안 팔복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피투성이가 된 손이었지만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똥지게를 지던 머슴의 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이 훗날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팔복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군 중 한 명이 팔복이 흘리고 간 그림 조각을 주어 한양의 그분에게 전달했기 때문이지요. 팔복의 그림 조각을 본 한양의 권력자, 그리고 드러나는 우남 노인의 진짜 정체. 팔복의 예술은 이제 산속을 넘어 조선의 심장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5부에서는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립니다. 팔복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뀔지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 그림을 그린 자가 정말 그 산구석에 숨어있던 노인네란 말이냐? 한양의 화려한 대저택. 조선의 실세이자 도화서를 소나귀에 쥔 권대감이 절벽에서 주워온 그림 조각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 조각에는 팔복이 피로 그린 붉은 꽃망울 하나가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권대감이 놀란 건 그림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붓 궤적, 이목의 농담, 10년 전 사라진 그 노인의 수법과 똑같지 않으냐? 살아있었구나. 우남, 그 영감이 살아있었어. 권대감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사실 팔복을 가르치는 우남 노인은 평범한 화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어진 화사이자 도화서의 수장이었으나 권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역적으로 몰려 사라졌던 인물이었지요. 한편 산속 동굴. 팔복은 상처난 팔을 동여매며 우남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스승님, 아까 관군들이 스승님을 보고 미친 늙은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대체 스승님은 누구시길래 저들이 이토록 끈질기게 쫓는 것입니까? 우남 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굴 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팔보가. 나는 죽은 사람이었다. 10년 전 진실을 그리려다 손가락이 꺾이고 이름조차 빼앗긴 유령이었지. 하지만 자네의 그 맑은 눈을 보고 다시 욕심이 났다네. 내 꺾인 손가락 대신 자네의 그 정직한 손으로 이 나라의 썩은 곳을 그려주길 바랐던 게야. 팔복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저 그림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붓끝에는 스승의 평생 맺힌 한과 조선의 운명이 걸리게 된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이번엔 고작 고을의 포졸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대감이 보낸 한양의 중앙 군사들이 동굴 입구를 포위했습니다. 역적 우남과 그 일당은 들어라. 어명을 받들어 너희를 압송하러 왔다. 당장 나오지 않으면 동굴을 무너뜨리겠다. 팔복은 스승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우남 노인은 팔복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팔보가 두려워 마라. 드디어 자네의 그림이 한양 땅을 밟을 때가 온 것이다. 가서 보여주거라. 머슴의 손이 빚어낸 그 찬란한 빛을. 결국 팔복과 우남은 쇠사슬에 묶인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길가에 선 백성들은 저 늙은이가 도둑놈이냐? 라며 수군거렸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복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피로 그린 그 그림 조각이 단단히 숨겨져 있었지요. 옥사에 갇힌 팔복에게 권대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팔복의 턱을 치켜올리며 비웃었지요. 네 이놈. 우남 그 영감이 무슨 꿈을 꾸는지 알겠다만 여긴 산구석이 아니다. 내일 임금님 앞에서 경연이 열릴 것이다. 만약 내 놈이 그림으로 내 눈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손가락을 하나하나 잘라 개 먹이로 줄 것이다. 알겠느냐?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팔복은 자신의 뒤틀린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임금님 앞에서 목숨을 건 경연이 펼쳐집니다. 붓 한 자루로 권력을 꺾어야 하는 무명 화공의 마지막 사투. 과연 예순의 머슴 팔복은 권대감의 칼날 앞에서 어떤 기적을 그려낼까요? 진실을 그리는 붓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6부 임금의 눈물과 무명의 붓편에서 그 장엄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팔복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죄인 팔복은 고개를 들라. 차가운 새벽 안개가 가시지 않은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 수많은 대신이 도열한 가운데 누더기 옷을 걸친 예순의 화공 팔복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온몸이 결박된 우남 노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잠시 후 옥좌에 앉은 임금이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은 10년 전 사라졌던 자신의 스승, 우남을 잊지 못하고 있었지요. 우남, 그대인가? 정녕 그대가 살아 돌아온 것인가? 그런데 어찌하여 역적의 몸이 되어 내 앞에 섰단 말인가? 우남 노인은 대답 대신 옆에 엎드린 팔복을 가리켰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사오나 여기 이 사내의 손만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사내의 붓끝에는 전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백성의 눈물이 담겨 있사옵니다. 권대감이 비웃으며 나섰습니다. 그는 팔복이 그린 그림들이 임금의 마음을 움직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지요. 전하, 저 노인이 노망이 난 모양입니다. 평생 머슴살이나 하던 반편이에게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이는 필시 요상한 술수로 전하를 현혹하려는 것입니다. 임금은 잠시 팔복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뒤틀린 마디, 흉터 가득한 손바닥. 도저히 붓을 잡을 사람의 손으로는 보이지 않았지요. 좋다. 딱 한 번의 기회를 주마. 여기 종이와 먹이 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내 마음을 울릴 그림을 그려보아라. 만약 실패한다면 너와 내 스승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궁궐 마당에 거대한 화판이 놓였습니다. 팔복은 붓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눈동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권대감의 살기 어린 시선이 꽂히자 예순 노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손이 움직이지 않아. 나는 그저 머슴일 뿐인데 이 높은 대궐에서 내가 무엇을 그린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포박된 채 뒤에 앉아있던 우남 노인이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팔보가 대신들을 보지 마라. 임금님도 보지 마라. 자네가 숯가마터에서 끓여 먹던 그 뜨거운 죽 한 그릇을 생각하게. 자네가 산속에서 들었던 그 눈 떨어지는 소리를 생각하란 말이다. 스승의 목소리가 팔복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순간 팔복의 눈앞에서 화려한 궁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디찬 산바람과 낡은 오두막,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스승의 눈빛이 보였지요. 팔복은 떨림을 멈추고 붓을 먹물에 푹 담갔습니다. 그리곤 미친 듯이 종이 위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교한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리는 것은 자신의 고단했던 예순 평생이었지요. 대신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그림이냐 먹칠이지. 하지만 임금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팔복의 붓끝에서 이름 없이 살다간 백성들의 거친 숨소리가 자식에게 밥을 양보하던 아버지의 눈물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팔복은 그 자리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궁궐 마당. 그림을 확인하러 옥좌에서 내려온 임금은 한참 동안 그 그림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과연 팔복이 그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권대감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려 할까요? 7부 붓끝에서 터진 진실편에서 그 경이로운 순간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정녕 자네가 그린 것이란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화판 위에 그려진 것은 화려한 산수와도 위험 있는 호랑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척박한 땅 위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와 그 꽃을 감싸 안으려 애쓰는 거칠고 투박한 손이 그려져 있었지요. 그 손은 마디가 굵고 손톱이 깨진 영락없는 머슴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꽃을 받쳐든 모습이 어찌나 간절한지 마치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 종이 밖으로 솟구쳐 나오는 듯 했습니다. 짐은 그동안 화려한 비단 옷만 입은 조선을 보아왔거늘 이 그림 안에는 내가 보지 못한 진짜 조선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이 손은 바로 나의 백성들의 손이 아니냐. 임금의 눈물에 대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당황한 것은 권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팔복에게 달려들었지요. 전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것은 그림이 아니라 괴설입니다. 천한 머슴의 손을 그려 전하이 위험을 깎아내리려는 역적의 수작이옵니다. 당장 저놈의 목을 치소서. 하지만 팔복은 엎드린 채 나직하게 그러나 대궐 마당 구석구석까지 들릴 만큼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권대감 어른. 이 손이 정녕 더럽고 천해 보이십니까? 이 손은 당신의 곡간을 채우기 위에 평생 흙을 판 손이고 당신의 자식이 먹을 쌀을 지키기 위에 눈보라를 견딘 손입니다. 당신은 이 손을 비웃으시나 전하께서는 이 손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우남 노인이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한 장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권대감이 도화서의 예산을 빼돌리고 반대파를 숙청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비밀 장부의 일부였지요. 전하, 이 자는 그림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틀을 흔든 대역죄인입니다. 10년 전 저를 죽이려 했던 이유도 이 진실이 그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가 서린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지요. 금부도사는 들어라. 저 권대감의 관을 벗기고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 가문의 재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10년 전의 억울한 죄를 낱낱이 다시 밝혀라.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권대감은 그렇게 허망하게 끌려갔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대궐 마당, 임금은 팔복에게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직접 맞잡았습니다. 팔복이라 하였느냐? 내 손은 천한 손이 아니다.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그려낸 보배로운 손이다. 내게 도화서의 화원 벼슬을 내릴 터이니 앞으로는 숨지 말고 마음껏 그려라. 머슴 팔복. 아니, 이제 조선 최고의 화공이 된 팔복.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붓끝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팔복은 이 화려한 벼슬을 받아들였을까요? 마지막 8부 다시 숲으로 붓끝에 핀 영원한 꽃편에서 그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한양 땅이 팔복의 이름으로 들썩였습니다. 머슴 출신의 천재 화공, 임금을 울린 그림의 주인공. 도화서의 내로라 하는 화원들도 이제는 팔복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대궐 밖에는 그의 그림 한 점을 얻으려는 선비들이 줄을 섰지요. 임금이 하사한 화려한 비단옷과 기름진 음식 그리고 고관대작들의 환대. 평생을 굶주림과 구박 속에 살았던 팔복에게는 꿈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팔복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비단옷을 입으니 살같이 가렵고 고기를 먹으니 속이 더부룩하구나. 화려한 대궐 담벼락 안에서는 왜 그 숯가마 터의 찬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일까? 어느 달 밝은 밤 팔복은 스승 우남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우남은 이제 명예를 회복하고 도화서의 고문이 되어 있었지요. 스승님, 저를 살려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 산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팔보가 조선 최고의 화원 자리를 버리고 다시 그 고생길로 가겠다는 말이냐? 스승님, 제 붓은 낮은 곳이 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곳의 향기로운 차와 꽃 구경은 제 붓을 무디게 만듭니다. 저는 다시 백성들의 거친 손마디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우남 노인은 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대견함과 아쉬움이 교차했지요. 그래. 자네는 처음부터 새장 속에 가둘 새가 아니었지. 가서 그리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네가 그리는 그 한 획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될 테니까. 다음 날 새벽 팔복은 임금이 내린 비단옷을 정갈이 벗어두고 다시 예전의 그 낡은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등에는 낡은 보찜 하나, 손에는 닳고 다른 붓 한 자루뿐이었지요. 팔복은 자신이 처음 도망쳐 나왔던 그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집 영감은 권대감의 몰락과 함께 자취를 감췄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팔복을 반편이가 아닌 선생님이라 부르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팔복은 마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낡은 숯가마 터에 다시 불을 지피고 그림을 그렸지요. 역시 이 냄새야. 흙냄새, 나무 타는 냄새. 이제야 붓이 제대로 움직이는구만. 세월이 흘러 팔복도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임금을 위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집 할머니의 구분 등을 그리고 시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지게꾼의 땀방울을 그렸지요. 그의 그림은 한양의 보물고가 아닌 가난한 백성들의 벽지 위에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며 배고픔을 잊었고 고단한 하루의 끝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단옷을 입는 것일까요? 59의 나이에 붓을 들었던 팔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찬란하게 꽃핀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붓이 들려 있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무명 화공 팔복의 이야기가 고단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힐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담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종이 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